이게 얼마짜리 계약인지는 알아? 어디 고졸 따위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네가 뭐 알아보라도 하게? 입도 뻥끗 못하는 주제에 빨리 안 나가! 10조짜리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 회사는 곧바로 부도였습니다. 두바이 총괄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그 벼랑 끝의 순간에 갑자기 고졸 출신의 둘째 며느리가 두바이 사장을 향해 뛰어가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잡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졸 며느리의 입에서 갑자기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랍 왕실의 격식 있는 말투로 완벽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두바이 총괄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감탄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의 모든 계약을 그녀에게 위임했습니다. 8년을 고졸이라 놀리던 시어머니는 숨이 멎어버리고 서울대 출신 큰며느리와 남편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고졸 주방 보조가 유창한 아랍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식모복장의 고졸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랍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와는 어떤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원칙입니다. 두바이 왕실 사업 총괄 사장 카디르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겁게 사무실 전체로 울렸어요. VIP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두바이 왕실이 추진하는 AI 스마트 복합도시 추진 사업은 AI와 건설, 문화, 관광이 하나로 결합된 10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계 20개국 기업이 3년을 달려왔고 최종 후보 셋 중 하나가 KJS 그룹이었어요. 이미 선지출한 비용만 4천억이 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KJS 그룹은 부도를 맞습니다. 건설, 전기, 전자, 호텔까지 전 계열사 직원 8,000명과 그 가족의 생계가 오늘 저녁 만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 직접 선언한 핵심 테마가 있어서요. 문화와 음식이 도시의 영혼이 된다. AI와 건설은 뼈대에 불과했습니다. 그 뼈대 위에 올릴 살과 피는 문화였어요. 왕실이 전 세계를 뒤져서 찾은 문화의 키워드가 한류였습니다. 왕족 본인이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드라마에서 궁중 요리가 나올 때마다 직접 먹어보고 싶다고 말할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글로벌 VIP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 한식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의 만찬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이 한 번의 만찬이 이 회사가 진정 문화를 이해하는 회사인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문화를 모르는 회사에 하드웨어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왕실의 확고한 원칙이었어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왕족의 만찬 브리핑을 진행하던 이 회의실은 거의 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큰 며느리 윤지선이 1년 넘게 오늘의 만찬을 준비해 왔습니다. 메뉴 구성, 테이블 세팅, 궁중요리 셰프팀 섭외까지 지선은 단순한 기획자가 아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호텔 경영에 대한 열정으로
영국에 건너가 3년을 보냈습니다. 영국 왕실 요리 인증 셰프 자격까지 전수받은 인물이었어요. 세계적 권위의 요리하기와 경영 능력을 동시에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제게 사모님들 앞에서 우리 지선이는 영국 왕실 셰프야, 왕실이라며 어깨를 올리던 바로 그 무대였어요. 총괄 준비단의 카디르 사장도 지선의 프리젠테이션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 구성표를 넘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선의 손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해냈구나, 우리 지선이가 라는 속삭임이었어요. 그 속삭임이 지선의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시어머니의 자부심과 지선의 일련이 동시에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그려왔던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디르 사장의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통화는 40초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돌아선 카디르의 얼굴에서 10분 전의 호의는 사라지고 당혹감이 밀려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는 손이 정확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참석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국왕 폐하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국왕 폐하의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부인까지 왕실 가족 4분이 함께 참석하십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디가 종이 위에 항목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께서는 가장 엄격한 율법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식단에 제약사항이 많은데 문화적 차이인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발효된 장류와 비늘 없는 해산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마늘, 생강, 고추, 파 등의 자극성 향신료와 붉은색 식재료는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셋째로 소화가 힘드신 관계로 극상의 부드러운 음식으로만 요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버님께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었습니다. 종교적 배경이 포함된 부분이어서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고추장 양념 갈비찜, 된장국 베이스의 전골, 해산물 모듬 등을 포함한 이미 준비된 모든 메뉴가 이 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카디르가 지선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뉴 외에 준비된 음식 중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선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더듬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간 준비한 파일 어디를 뒤져도 이 상황에 대한 대비는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요리 인증이란 세계적 권위가 아랍 왕실의 율법 앞에서 한 줄의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10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디르는 대답을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래도 최종 확인을 위해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혹시 타이이브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지선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이이브라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서 도축 과정의 정결함을 뜻하는 핵심 개념이었어요. 이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한라를 포장지의 마크로만 알고 그 안에 흐르는 철학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에서 3년을 보냈어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세계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지선의 발밑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선아, 대답해. 속삭임이었지만 테이블 끝까지 들렸습니다. 지선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카디르가 들고 있던 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잠재웠어요. 서류를 접었습니다. 양쪽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춘 뒤 가죽 폴더에 넣었어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이 노트북 화면을 접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 협상은 끝났다는 선언이었어요. 카디르가 서류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와는 문화사업은 물론이고 건설이나 전자까지 어떤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원칙입니다. 10조짜리 프로젝트 전체가 이 한마디와 함께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건설, 전기, 전자, 문화, 모든 계열사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 강진석의 턱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40년 전 현장에서 삽을 잡던 손으로 KJS 그룹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이대로 회의장을 나가게 되면 자신이 40년을 일군 회사가 그 자리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 옆에 사장인 시어머니도 손수건을 움켜쥔 손이 눈에 보일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매달려온 사람이었어요. 건설과 문화를 엮는 구상을 처음 회장에게 건의한 것도 왕실 측과의 물밑 접촉을 주도한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마지막 무대를 엘리트 며느리가 완벽하게 마무리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임원들은 서로 눈만 마주칠 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볼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카디르가 아랍어로 수행원에게 나지막히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회사 두 곳에 전화를 넣으세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회의장의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회의장 뒤쪽에서 물을 따르던 한 사람의 귀에 그 말이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둘째 며느리 서윤정이었어요. 이 회의실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쪽에서 행사 지원이나 하라고 해서 아침부터 잠시 나와 있었어요. 영국 왕실요리 인증 셰프인 큰 며느리가 10조짜리 만찬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식당 보조 출신 둘째 며느리는 손님들 유리잔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디르의 아랍어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윤정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카디르가 말한 타이이브와 6가지 제약까지 그 말들의 모든 무게들을 윤정은 이 회의실의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리사였던 어머니가 아랍 궁중에서 10년간 일을 했을 때 윤정은 아랍 왕실에서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었어요. 타이이브가 무엇인지, 할랄의 극단적 해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밥상 위에서 율법과 문화와 존중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교과서가 아니라 왕궁의 주방에서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4천억이 모두 날아가고 부도가 나면 전 계열사 직원 8,000명과 그 가족의 생계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윤정의 손가락 끝이 물병 위에서 떨렸어요. 여기서 나서면 또 비웃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식당 보조 출신이 뭘 알아라는 말을 8년 동안 이 집안에서 매일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입을 다물면 적어도 더 큰 상처는 피할 수 있었어요. 8년간 그래왔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행주를 쥐고 그것이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 현수가 떠올랐어요. 전 계열사 직원 8,000명과 그 가족의 생계가 모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스테인레스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지금은 상처 같은 것들을 생각할 만한 겨를조차 없었어요. 카디르 사장이 외투 자락을 정리하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방 잠금 장치가 닫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윤정이 테이블 끝에서 사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단 앞쪽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의자가 긁히며 뒤로 밀렸습니다. 윤정이 앞을 막아서더니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 줄이나 알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너같이 무식한 식당 보조 출신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서는 거야? 빨리 안 들어가? 미쳤나봐 정말. 시어머니의 당황한 눈동자가 양옆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난입한 식모복장의 며느리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큰 며느리 지선도 벌떡 일어나 윤정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짜증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윤정에게 소리쳤습니다. 동서, 제발 부탁인데 그냥 좀 조용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 안 보여요? 동서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느껴지자 지선이 다급하게 윤정의 등을 반대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제발 저도 빨리 수습해야 하니까 분위기 더 이상해지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나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식당 보조 출신 며느리에게 한 발짝도 내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영국 왕실요리 인증까지 받은 자기가 못한 일을 식당 보조 출신이 해낼 리 없다는 확신이 지선의 단어들 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윤정을 주방 안쪽에 가둬놓았던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의 커다란 벽이 지금 이 회의장 한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집으로 마지못해 집안에 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식당 보조 출신의 며느리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숨겨야 하는 비밀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겨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 중요한 자리에서 무대 쪽으로 튀어나오자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로 카디르 사장의 손이 가방의 잠금 장치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을 잡고 있던 지선의 왼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지나 회장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선이 무언가를 더 말했지만 그 소리는 이미 윤정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윤정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눈앞의 사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회의실 뒤에서 물만 따르던 이 둘째 며느리가 이 그룹의 운명을 뒤집게 될 줄은 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카디르 사장 앞에 섰어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윤정에게로 모였습니다. 왜 이 여자가 지금 사장 앞에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박차고 반쯤 일어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끌어내려는 몸짓이었어요. 지선이 실무진국을 바라보며 저 사람 좀 빨리 내보내라는 눈빛으로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랍 측 실무진 사이에서도 시선이 오갔어요. 카디르의 수행원이 보안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끼어든 것으로 판단한 거였어요. 바로 그 순간 사장 앞에 서 있던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니드닉, 야 사이디. 아랍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허락해 주시면 말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 멈춘 거였어요. 물을 따르던 여자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랍 측 수행원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했어요. 이 여자가 뱉은 발음이 어느 지역의 것인지를 수행원은 첫 음절에서 알아챘어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사장님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랍어가 이었습니다. 존칭이 정확했어요. 왕실의 사업 파트너에게 쓰는 완벽한 격식을 갖춘 아랍어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랍어를 공부한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왕궁의 안뜰에서 왕실 가족 앞에 서본 적이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카디르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10초 전에 수행원에게 짐을 싸라고 눈짓을 보냈던 그 시선과는 달랐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눈빛에서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이었어요. 한국의 기업 회의실에서 물을 따르던 여자의 입에서 자기 고향의 억양이 섞인 아랍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다 말고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굳었어요. 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시어머니는 한 글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디르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8년간 식당 보조 출신이 뭘 알아라고 말해온 입이 그 자리에서 굳어진 채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선의 태블릿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나온 자신은 타이이브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그 언어를 식당 보조 출신 며느리가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카디르 사장의 표정을 바꿀 만큼 정확하고 격식 있는 발음이었어요. 지선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의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무가 옆에 있는 상무에게 물었어요. 방금 저 둘째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게 지금 유창한 아랍어 맞는 거야? 상무는 얼굴도 돌리지 못하고 눈은 여전히 윤정을 바라보며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타이이브의 어원은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아랍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물을 따르던 여자의 입에서 이슬람 율법의 어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칼을 잡는 사람이 신 앞에서 정결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타이이브의 본질입니다. 카디르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아직 호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멈춤이었어요. 지금 회의실을 나가려던 사장을 윤정이 처음으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임원들도 지금 이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끼고 있었어요. 윤정이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아버님께서 가장 엄격한 율법을 따르시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 경외를 밥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는 카디르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카디르가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흥미롭군. 허락할 테니 계속 말해보시오. 윤정이 카디르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후에 한번 고개를 숙인 뒤 몸을 돌렸어요. 회의실에 한국 사람들을 향해 섰습니다.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바뀌는 순간 회의실 공기의 결이 달라졌어요. 물만 따르던 그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조차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들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나가시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타이이브라는 것은 단순한 도축 인증이 아닙니다.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밥상이 그 신앙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요리 하나하나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자리를 뜨시려는 겁니다.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했던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었지만 윤정이 짚어내는 항목 하나하나가 카디르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때마다 의심은 경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회장 강진석을 바라봤어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회장님, 지금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궁중요리 10첩 밥상의 설계를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 강진석이 3초간 윤정을 바라봤어요. 40년간 수천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사람의 눈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허세는 보이지 않았어요. 떨림은 있었지만 확신이 더 깊었습니다. 회장이 허락의 의미로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정이 카디르 사장 뒤쪽에 화이트보드를 향해 걸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마커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티나지 않도록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마커가 화이트보드에 닿았습니다. 아랍어가 먼저 적혔어요. 그 옆에 한글이 나란히 적혀 나갔습니다. 3가지 제약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아랍어와 한글이 한 줄씩 번갈아 놓이는 화이트보드를 보며 카디르 쪽 수행원들이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 쪽 임원들도 몸을 기울였어요. 두 언어가 한 화이트보드 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줄을 적을 때마다 카디르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메모지 위에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어떤 임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요리 인증 셰프인 큰 며느리도 하지 못한 일을 식당 보조 출신의 둘째 며느리가 아랍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8년간 식당 보조 출신이 뭘 알아라고 말해온 입이 한 글자도 내뱉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식당 보조나 하던 둘째 며느리가 지금 이 무거운 자리를, 그것도 아랍어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뇌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가 1년간 준비하면서 한 번도 파악하지 못한 문화적 맥락을 식당 보조 출신 며느리가 화이트보드에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타이이브가 뭔데요? 라고 되물었던 자신을 비웃기나 하듯이 완벽하게 아랍의 문화를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끈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번져갔습니다. 전무가 다시 물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아까 뒤에서 물 따르던 그 둘째 며느리 맞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약사항들을 모두 적고 난 후에 윤정이 돌아서며 카디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모든 사항들을 충족하는 궁중 요리를 하나씩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눈이 카디르 쪽으로 쏠렸습니다. 윤정과 눈을 마주친 카디르 사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랍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군요. 그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끝났다고 생각한 협상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카디르가 의자를 고쳐 앉고 윤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다시 노트북을 꺼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10분 전만 해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라고 등을 돌리던 사람이 식모복장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코스를 제안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벌어진 입이 닫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8년 동안 자기의 집에서 식모처럼 빨래와 청소를 하던 사람이 맞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랍어를 쓰고 왕실의 율법을 풀어내는 저 아이가 분명 8년 전에는 주방 보조나 하던 고졸 알바생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밀려오며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이 회의실이 아니라 다른 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자 8년 전 자기 집 거실이었어요. 비슷한 느낌의 놀라운 충격이었지만 그때의 시어머니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충격이 아니라 일종의 경멸이었어요. 뭐라고? 대학도 안 나온 주방 보조 출신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시어머니의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제게 사모님 4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먹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중이었어요. 명품 찻잔에 루이보스 허브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의 품격을 말없이 증명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태윤이 윤정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사모님 한 분이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예쁘게 생긴 아가씨네. 태윤이 친구야? 사모님들의 시선이 호의적이었어요. 윤정의 얼굴이 예쁘고 인상이 순해 보였으니까요. 그래, 잠깐 앉아서 인사나 하고 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댁 자제분인지 정도는 말을 해줘야지. 순간 윤정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태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고리타분하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우리 윤정이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식당에서 보조하면서 요리도 배우고 엄청 열심히 살고 있어.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미 거실 전체가 폭탄을 맞은 듯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의적이던 눈빛이 차가워지고 모두가 동시에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어요. 놀라움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좀 곤란하겠는데? 라는 표정이었어요. 태윤이 어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엄마가 많으니까 괜찮잖아. 나는 윤정이가 착하고 예뻐서 좋아. 오늘 프로포즈했어. 결혼하려고.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머, 이거 어떡하니? 시어머니 박정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소파에 앉아있는 4명의 사모님 며느리들은 모두 의사, 변호사, 외교관 집안들이었어요. 8년간 이 모임에서 박정숙이 어깨를 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지선이가 서울대 나오고 영국에서 왕실요리까지 전수받았잖아. 그 한마디가 이 모임에서 박정숙의 자리를 지켜온 방패였어요. 그 방패가 방금 전 대학은 안 나왔어. 라는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니네 형은 서울대 나오고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큰 며느리는 영국에서 왕실요리까지 전수받고 왔는데 둘째 며느리를 고졸의 주방 보조 따위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모님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내가 이 모임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사모님들을 한 바퀴 훑었어요. 사모님들은 하나같이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건 네가 좋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네가 데려온 이 아가씨 집안이 뭔데? 네가 그때 말했던 그 엄마는 병원에 누워있고 동생까지 딸린 애를 이 집안에 들이겠다고? 태윤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이 어디 학벌만 보고 살아? 윤정이는 진짜 착하고 요리도 잘해.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어. 태윤아, 길게 말 안 해. 시어머니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안에 저런 식당 보조 따위를 드리는 순간 너랑 나랑 그날로 아예 인연친 줄 알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모님 한 분이 핸드백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정수가, 우리 먼저 갈게. 다음에 보자. 나머지 3분도 뒤따라 일어났어요. 사모님들이 빠져나간 거실에는 3사람만 남았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태윤과 시어머니는 2달 넘게 작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시면 그냥 둘이서 도망가서 결혼할 거예요. 2달을 버티던 시어머니도 결국 자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은 시켰지만 고졸 출신의 식당 보조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해 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배운 게 없으면 몸으로 때워서라도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식당 보조니까 밥 하나는 잘할 거 아냐? 그렇게 시어머니는 가정부까지 내보내고 윤정에게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온 집안의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청소와 빨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집안일을 8년 동안 해냈어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거나 입을 열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빛 안에 그 한마디가 들어 있었어요. 네가 이 집을 나가면 어머니 병원비나 마련할 수 있겠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협박이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루하루가 식모 생활과 같은 삶이었지만 그렇게 8년의 시간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것보다 진짜 윤정을 힘들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낡은 노트를 윤정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엄마의 뒤를 이어서 이 노트를 완성해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궁중 요리사가 되어서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을 네가 계속해서 이어가줘.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칼 대신 행주를 잡고 도마 대신 빨래판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밤마다 죄스러웠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세상의 누구도 윤정의 이런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냥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하다가 시집 온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가 쓰러졌고 갈 곳 없는 여자아이가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이 집에 시집 온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윤정은 그냥 단순한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살 때 요리장인 어머니 옆에 서서 처음 칼을 잡았어요. 5살 때 이미 채소의 결을 읽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니를 도와 왕실 만찬의 보조 셰프를 맡을 정도가 되었어요. 12살 때는 어머니의 한식 궁중 레시피 300개를 전부 외웠습니다. 15세 어머니의 주방에서 독립조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세계 최고의 한식 궁중 요리사가 될 재능을 가졌어. 대한민국 궁중 요리의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어머니도 그냥 동네에서 식당을 하다 쓰러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정순덕은 대한민국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 최종래 선생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스승에게서 궁중조리법의 정수를 전수받은 뒤 서울 변두리에 순떡이네 한정식을 열었어요. 고집스럽게 궁중음식만을 판매하는 보기 드문 정통 한식 궁중음식점이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의 밥상 하나가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우디 왕실의 문화 담당관 한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그 가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간판 아래에서 왕실 만찬에 올려도 손색 없는 훌륭한 고급 요리가 나왔어요. 3달 뒤 비행기 티켓과 함께 사우디 왕실의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3년 만에 리야드 왕궁의 수석 요리사가 되었어요. 한식을 기반으로 왕실 가족의 율법과 문화에 맞는 궁중 요리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할랄의 가장 엄격한 해석 아래에서도 깊은 맛을 만들어냈어요. 열성 향신료 없이도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붉은색을 한 점도 쓰지 않고도 왕실의 격에 맞는 상차림을 만들어냈어요. 10년에 걸쳐 왕궁의 주방에서 완성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먼저 알아봤어요. 카타르 왕실이 뒤따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초청했어요. 세 나라의 왕실이 한 사람의 요리사를 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중동 왕실 역사상 외국인 요리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코리안 셰프 순덕이라는 이름은
중동 왕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왕실 만찬에서 그 이름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을 아랍 세계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윤정은 그 왕궁에서 자랐어요. 학교보다 주방이 놀이터였습니다. 아랍어는 왕궁의 직원들에게서 배웠어요. 궁중 요리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익혔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을 따라가며 칼과 불과 향신료의 언어를 어릴 때부터 몸에 새긴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둥이 동생의 폐질환이 심해졌습니다. 사막에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아픈 아들을 돌보면서 매일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무리를 하시다가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대한민국 최고 궁중 요리를 꿈꾸던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윤정도 당장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병원비를 벌어야 했어요. 세상은 겁마 보았습니다. 고졸의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가 세상이 윤정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지선도 사모님들도 모두 그 이름만 보았습니다. 이 며느리의 손이 어떤 칼을 잡아왔는지, 이 며느리의 혀가 어떤 맛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두바이 왕실의 10조짜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코리안 셰프 순덕을 모델로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3년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중동 전역의 왕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전 세계를 샅샅이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결국 순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전설의 요리사는 한국의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전설의 딸은 KJS 그룹 회장 집의 주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8년간 이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집안의 누구보다 거대한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가 지금 이 회의실의 화이트보드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랍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군요. 그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르 사장의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눈이 모두 윤정의 입에 고정되었어요. 예정된 만찬은 저녁 6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불과 3시간 남짓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6가지 제약을 모두 통과하는 10첩 한식 궁중 요리를 설계하고 식재료를 확보하고 조리하고 세팅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3시간이 지나면 10조짜리 계약은 살아남던가 사라지던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KJS 그룹 직원 8,000명의 생계가 지금 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코스를 제안하겠습니다. 마커를 잡은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이 입을 열었을 때 이번에 흘러나온 것은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였어요. 10첩 코스의 전체 구조를 국제 비즈니스 격식에 맞춘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원어민의 발음은 아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교실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전 영어였습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얼어붙었어요. 식모 차림의 여자의 입에서 10분 전에는 아랍어가 나왔었고 이제는 실전 영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윤정이 화이트보드에 큰 틀을 적어 내려갔어요. 아랍어와 한글을 나란히 적으며 카디르 쪽과 한국 쪽이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10첩을 3구간으로 나눕니다. 에피타이저 3코스, 메인 5코스, 마무리 2코스입니다. 마커가 에피타이저 옆에 멈췄어요. 첫 코스는 백자축입니다. 순백색이에요. 열성 향신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랍어로 아라피아, 건강과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왕실 어른의 위장을 평안으로 열어드리는 첫 인사입니다. 한국어로 설명하고 핵심 단어는 아랍어로 그리고 자세한 묘사는 영어로 바꿔가면서 세 개의 언어가 한 사람의 입에서 물 흐르듯 오가고 있었어요. 카디르의 수행원이 받아 적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에피타이저 3코스 전체에 붉은색 식재료가 한 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록, 하얀, 투명까지 걸프 왕실에서 가장 격이 높은 테이블의 색감이에요. 카디르의 펜이 멈췄어요. 고개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걸프 왕실의 테이블 색감과 전통까지 알고 있었어요. 문헌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왕실을 경험한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임원아가 옆 사람의 팔꿈치를 쳤어요. 저건 거의 미친 수준 아냐? 10첩 밥상을 저 속도로 떠올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모든 걸 지금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옆 사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영국 유학을 다녀온 지선의 어깨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저렇게 숨막히는 상황에서 10첩 반상을 모두 영어로 쏟아내고 있었어요. 자신 들은 것을 이해하기도 벅찬 말들을 즉석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이 거의 신의 경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선의 손톱이 태블릿 가장자리를 긁었어요. 핸드백 끈을 잡은 손가락이 다시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모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고졸 주방 보조 며느리의 뒤쪽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10조짜리 계약 앞에서 아랍어와 영어로 동시에 대한민국의 10첩 밥상을 즉석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저 아이 말고 또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아이를 8년 동안 가정부처럼 부려먹었다는 게 귀끝까지 빨개질 정도로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이 메인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커가 빨라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메인 5코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발효 장류를 쓰지 않고 열성 향신료 없이 감칠맛을 끌어올려서 재료 자체의 깊이를 극한까지 올려서 해결합니다. 두부를 3번 거르고 잣을 직접 갈고 참깨를 볶는 온도를 손등으로 재야해요. 이 기술은 어머니가 왕궁에서 10년간 완성한 방법이에요. 임원석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등으로 온도를 잰다고? 그건 완전 전문 요리사 정도의 영역이었습니다. 주방 보조 따위가 입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듯이 윤정의 설명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인 중 하이라이트는 송이 통구이와 도미 어만두입니다. 도미살 자체를 종이장처럼 점여서 만두피로 씁니다. 밀가루를 쓰지 않아요. 임원 하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도미살로 어떻게 만두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말이 되나? 옆 사람이 고개를 젓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에서 6번째 제약인 사막의 오아시스에 대답합니다. 윤정이 마커를 내려놓고 카디르를 바라봤어요.
연잎으로 만든 찰밥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요.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막의 모래 한가운데서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연잎 한 장이 밥상 위에 오아시스입니다. 카딜의 펜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적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적을 필요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윤정이 마커 뚜껑을 닫았어요. 사장님. 윤정이 카디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세부 코스의 구성과 세팅은 주방에서 직접 진행하면서 완성하겠습니다. 6가지 제약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방에 가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카디르 사장이 마지막으로 윤정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타이이브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연잎 한 장으로 대답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밥상이 나오면 알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바로 준비 시작하세요. 카디르는 모든 것을 승인하며 아랍어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 이 밥상이 왕실 가족 전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윤정이 회장 강진석을 바라봤어요. 10조짜리 계약의 마지막 열쇠가 지금 이 주방 보조의 손에 쥐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턱이 한번 움직였어요. 40년간 사람의 눈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마주친 후에 허락의 뜻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묶었어요. 마커 대신 행주를 집어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사람이 주방으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복도를 향해 걸어갔어요. 걸음이 빨랐어요. 앞치마 끝이 걸음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8년간 매일 보던 등이었습니다. 집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매일 집안 청소를 하던 뒷모습이 오늘은 10조짜리 계약이 달린 운명의 주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 모습이 여전히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응원도 비난도 할 수 없는 묘한 기분 앞에 여전히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선이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1년간 준비한 자기의 프레젠테이션이 들어있는 태블릿이었어요. 그 모든 노력들이 방금 고졸 며느리의 그 충격적인 30분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 태윤이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8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아랍어를 하는 것도 영어를 하는 것도 궁중 요리를 설계하는 것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넥타이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윤정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행주를 허리에 묶은 채 크리스털 조명이 비추는 호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3시간 안에 위에서 설명했던 그 10개의 대답을 밥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호텔 총주방장 최재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 15명이 그 뒤에 줄을 서 있었어요. 윤정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총주방장의 미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좁아졌어요. 이 주방은 제 주방입니다. 20년 경력의 목소리였어요. 앞치마에 묻은 기름때가
그 20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도 모르는 주방 보조 출신의 물 따르고 서빙이나 하던 사람이 제 주방에 들어와서 만찬을 지휘한다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주방 보조라는 단어가 주방 안에 울렸어요. 15명의 시선이 윤정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물을 따르던 복장 그대로였어요. 앞치마도 없었고 조리복도 없었습니다. 이 주방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차림새였어요. 뒤쪽에서 주방 직원 하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물 따르던 사람 아냐? 왜 여기 들어오는 거지? 총 주방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길을 막는 자세였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답하면서 1분이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행주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칼꽂이에서 칼을 뽑아 칼날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각도를 돌려가며 빛에 비춰봤어요. 칼자루의 무게를 손 안에서 잡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잡는 칼이 아니라 돌아온 칼을 잡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같은 각도로 칼을 쥐고 있었어요. 총 주방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잣을 꺼내고 바로 도마 위에 올렸어요. 한 줌의 잣이 도마 위에 흩어졌습니다. 고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총 주방장의 미간이 풀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풀린 거였습니다. 잣의 고가를 떼는 그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었어요.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 정확성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고깔이 떨어질 때 잣알이 한 번도 같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프 끝이 고깔과 아래 경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갈라내고 있었어요. 갈라진 껍질이 도마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주방의 소리가 바뀌고 있었어요. 15명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주방장이 총주방장의 팔을 잡았어요. 속삭였습니다. 주방장님, 저 정도의 손놀림 그 전에 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보는 수준인데요. 총주방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20년간 호텔 주방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는 문법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호텔 요리사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궁중 요리의 문법이었습니다. 총 주방장의 팔짱이 살짝 풀려서요. 한 팔이 먼저 내려가고 나머지 팔이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윤정이 잣을 끝내고 도미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렸어요. 칼날이 도미의 살 위에 닿았습니다. 칼이 도미살 위를 한 번에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종이장처럼 투명하고 얇은 도미살이 접시 위에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한 번에 칼이 밀려 들어갔어요. 똑같은 두께와 똑같이 거울처럼 비치는 얇은 도미가 접시 위로 옮겨졌습니다. 종이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모두 하나하나가 비쳐 보일 만큼 얇았습니다. 빛을 받으면 투명해질 것 같았어요.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일정하고 그 소리의 간격마저 정확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주방의 요리사들이 거의 동시에 한 발씩 앞으로 나와서 그 신기한 광경을 더 자세히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총 주방장의 손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20년간 칼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자기 손이 저 두께를 낼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답은 이미 첫 번째 포를 뜨는 순간 나왔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속도를 잃지 않는 것은 수만 번의 반복이 손에 새겨져야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 어떻게 저 속도로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부주방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건 거의 국가 기능 보유자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국가 기능 보유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15년 경력의 부주방장이 그 단어를 주방 보조에게 쓴 거였습니다. 주방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정의 손으로 모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0분 전에 주방 보조 따위라고 말하던 총 주방장의 목소리가 지금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이 다음 요리로 넘어갔습니다. 백하고 찜이었어요. 으끈 두부와 잣, 참깨를 섞었습니다. 저울도 계량컵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윤정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수천 번 반복한 그 비율이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부를 3번 거르는 손의 압력이나 참깨를 볶는 온도를 손등으로 재는 동작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어머니의 주방에서 수천 번 연습한 것들이었어요. 참깨가 프라이팬 위에서 뛰는 소리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고소한 향이 올라왔어요. 부주방장이 한 숟갈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입안에서 번지는 감칠맛이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발효 장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열성 향신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부주방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숟가락을 든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슬쩍 숟가락을 빼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 눈짓이 3번 전달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주방 안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총 주방장이 두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어요. 다음 요리를 볼 준비를 하는 손이었습니다. 송이 통구이였습니다. 숯불의 온도를 재야했어요. 윤정이 화구 위에 맨손을 가져가 손등만으로 숯불의 열기를 읽고 있었어요. 열기가 손등의 솜털을 간지렸습니다. 그 감각이 적정 온도에 이르자 드디어 손을 내리고 솔잎을 꺼냈습니다. 송이를 솔잎 위에 올리는 각도를 잡았어요. 숯불의 열기가 솔잎을 통해 송이에 스며드는 방향을 계산한 배치였습니다.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감싸 안는 각도였어요. 총 주방장이 그 각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20년을 해도 떠올리지 못했을 배치였어요. 솔잎이 타면서 내는 연기가 송이를 감쌌습니다. 숯불 향과 솔잎 향과 송이 향이 하나가 되어 주방을 채웠어요. 총 주방장의 손이 자기 앞치마 끈으로 갔습니다. 한번 풀었다가 다시 메었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매는 것은 지휘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연주자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윤정의 옆에 섰습니다. 다음 요리들에 필요한 것들을 지시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20년 경력의 총 주방장이 식당 보조 출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10분 전까지 이 주방은 제 주방입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 앞치마를 다시 메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딱 3번 들었을 뿐이었어요. 작곡갈의 정확성과 도미살의 칼놀림, 그리고 송이의 각도까지
그 3번의 증명으로 20년의 자존심이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주방 직원 15명이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 순간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주방이 다 함께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팀을 나눴습니다. 에피타이저 팀 5명, 메인 팀 7명, 디저트 팀 3명으로 구분했어요. 각 팀의 정확한 레시피와 타이밍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떨림은 사라졌고 목소리가 낮고 정확했어요. 요리를 말하는 윤정은 회의실에서 물을 따르던 윤정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의 손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였던 손이 윤정의 지시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15명이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칼소리, 불소리, 물소리가 하나의 리듬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방 유리창 너머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김이 서린 유리 너머로 15명의 주방 직원이 며느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정의 등이 주방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아까 보았던 바로 그 등이 땀으로 가득 젖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멈췄어요. 8년을 집안일을 하던 그 하찮던 등의 모습이 지금 저 주방 안에서 10조짜리 사업을 어깨에 지고 모두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이 순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유리창에 대고 있던 손가락 끝에서 힘이 빠졌어요. 카디르도 유리창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의 칼놀림을 보고 있었어요. 도미살을 저미는 칼놀림이나 숯불 위에 맨손을 가져가는 동작들이 그냥 책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전에서 쌓여온 왕궁 주방을 아는 사람의 손 같았어요. 카디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라왔습니다. 전설의 코리안 셰프 순덕이었어요. 왕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3년간 전 세계를 찾아 헤맨 그 이름이 지금 그녀의 뒷모습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전설의 셰프 순덕의 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덕의 딸이라면 아까 회의실에서 보여줬던 걸프 방언의 아랍어와 왕궁 수준의 격식과 지금 저 안에서의 칼놀림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디르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디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요리가 왕실 가족의 입에 닿기 전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카디르의 방식이었어요. 3시간이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15명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린 것은 첫 코스가 나가기 3분 전이었습니다. 불을 끄세요. 잣죽은 잔열로 마무리해요. 그 말을 끝으로 윤정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조리대 위에 도자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밥상 위에 붉은색은 한 점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주방 안의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이 호텔 밖에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35층 전체가 오늘 저녁을 위해 비워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전용으로 잠겼습니다. 복도 양쪽에 두바이 왕실 경호원 8명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이어피스를 끼고 벽에 등을 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왕실 가족이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40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향이 먼저 왔어요.
우드와 엠버가 섞인 중동 왕실의 향수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걸어오는 네 사람의 존재감만으로 복도의 무게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흰색과 금실이 수놓인 최고급 겉옷을 걸치고 계셨어요. 이분은 중동 왕실 내에서 가장 엄격한 율법 해석을 고수하시는 어른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입맛을 통과한 요리사가 중동 전역에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왕실 만찬에서 첫 코스를 완식하신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숟갈 드시고 내려놓으시면 그것이 그 요리에 대한 최종 평가였어요. 오늘 밤 이분의 숟가락이 내려놓아지는 순간 10조짜리 계약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오른편에서 걸어오셨어요. 왕족 본인과 부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네 사람이 만찬장에 들어서자 이미 세팅을 마치고 기다리던 호텔 직원 6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어요. 만찬장은 35층 끝에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내려오는 커튼 사이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촛불 8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불빛이 부딪힐 때마다 작은 무지개가 테이블보 위를 기어다녔어요. 은식기와 도자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 세팅 하나에 들어간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비용은 테이블 위가 아니라 이 테이블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10조짜리 프로젝트가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이 밥상 한 끼가 실패하면 KJS 그룹은 내일 바로 부도를 맞습니다. 드디어 왕실 가족 4분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님이 상석에, 어머님이 오른편에, 왕족 본인과 부인이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 둘이 양 끝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 뒤쪽 기둥 그늘에 카디르 사장이 서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만찬장 입구 안쪽 커튼 뒤에 시어머니와 지선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초대받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보조의 밥상이 왕실 가족 앞에 나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수건이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KJS 그룹의 모든 것이 저 밥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드디어 이 만찬의 첫 코스인 새하얀 백자축이 올라갔습니다. 도자기 위에 흰 잣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잣 알갱이 3개가 가운데에 올려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어른인 왕족의 아버님 앞에 백자축이 놓였습니다. 수행원이 먼저 한 모금 맛을 본 후에 아버님이 숟가락을 드셨어요. 첫 숟갈이 입에 들어간 순간 아버님의 턱이 멈췄어요. 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에서 녹는 질감을 확인하는 동작이었어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숟갈을 드시더니 그릇에 남은 죽을 전부 다 긁어서 비우셨어요. 수행원이 빈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왕실 만찬에서 첫 코스를 완식하는 것은 수행원조차 기억이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돌려 아버님의 빈 그릇을 봤습니다. 눈이 한번 커졌어요. 작은 반응이었지만 왕족 본인은 그 눈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수삼의 냉채였습니다. 유자즙과 잣즙의 드레싱이 접시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향을 맡았습니다. 코끝이 접시 위로 살짝 기울어진 거였어요.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을 맡는 그 2초 동안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어요. 깊고 은은한 한국의 향이었습니다. 그윽한 향이 가득하면서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코스에서 아버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투명한 탕평채였어요. 청포묵 위에 미나리와 숙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과 하양 그리고 연노랑의 조화에 부인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시선이 접시 위를 천천히 훑어보았지만 어디에도 붉은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색이 이 밥상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입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살짝 미소가 비치면서 조금 긴장감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밥상 앞에서 경계를 먼저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제약을 아는 밥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 밥상을 차린 사람이 그 제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붉은색을 단 한 점도 쓰지 않은 이 색감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윤정의 손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코스인 백화고 찜의 마지막 양념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총 주방장이 옆에서 불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믿음으로 윤정의 호흡에 맞춰 화구를 돌리고 있었어요. 서빙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첫 코스, 완전히 비워진 빈 그릇입니다. 깐깐한 입맛을 들었던 터라 윤정의 입에서 자연스레 작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주먹을 세게 쥐었다 펴다를 반복했어요. 코스가 이어졌습니다. 민어 백숙의 살이 젓가락에 닿기만 해도 눈꽃처럼 부서졌어요. 왕족 본인이 한 젓가락을 들어 부인의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먹자는 뜻이었어요. 수행원이 미세하게 눈을 들었습니다. 왕족이 부인과 접시를 나누는 것은 공식 만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밥상이 만든 분위기가 격식의 벽을 한 겹 벗겨낸 거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코스인 도미 어만두가 나갔어요. 밀가루 피 대신 종이장처럼 투명하고 얇은 도미살이 안쪽에 소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젓가락으로 어만두를 집어 올렸어요. 한 번에 모두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씹는 동작이 느려졌어요. 옆에 수행원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랍어로 무언가를 짧게 말씀하셨어요. 주방 쪽에서 지켜보던 윤정의 눈이 한 번 커졌습니다. 아랍어를 알아들은 거였어요. 수행원이 한국 쪽을 위해 통역했습니다. 피가 생선으로 된 만두는 본인의 생애 처음인데 매우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족 본인의 눈이 아버님에게로 향했어요. 아버님이 음식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 일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밥상이 왕실 어른의 입에 닿는 것을 넘어 기억에 닿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는 8번째 코스인 송이 통구이가 나왔습니다. 솔잎 위에 놓인 송이가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숯불에 그을린 겉면에서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잣가루가 작은 종지에 담겨 옆에 놓였어요. 아버님이 잣가루에 송이를 찍은 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감겼어요. 만찬장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의 턱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잣가루의 고소함이 송이의 그윽한 향과 만나 말할 수 없이 깊은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숯불 향이 송이의 결을 따라 천천히 풀리는 것을 아버님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식사 중에 눈을 감는 것을 왕족은 평생 두어 번밖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버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내 아버님이 눈을 번뜩거리며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느꼈던 그 놀라움의 표현을 아버님이 왕족 본인에게 고개를 돌려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알아보였어요. 평소답지 않은 긴 문장이었습니다. 놀라움을 넣어선 뭔가에 대한 확신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뒤이어 오늘의 주제를 담은 연잎 찰밥이 나왔습니다. 연잎을 펼치는 순간 은은한 향이 테이블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풀향도 꽃향도 아니어서요. 진흙 속에서 올라온 생명의 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사막의 모래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물. 이 연잎 한 장이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과제를 밥상 위에서 대답하고 있었어요. 커튼 뒤에서 시어머니의 손수건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일 만큼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선은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살짝 숙여져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코스인 유자 화채와 인삼전과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투명한 얼음물 위에 별 모양으로 찍어낸 배가 떠 있었어요. 아버님이 한 모금 드셨어요. 인삼전과를 하나 입에 넣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도자기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가 조용한 만찬장에 울렸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은 것은 밥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밥상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왕족 본인이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수행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 순간 만찬장이 멈췄습니다. 수행원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고 카디르의 미간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왕족 가족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만찬을 준비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마지막 접시를 닦던 윤정에게 수행원이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주방의 모든 눈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행원을 따라 만찬장으로 향하는 윤정의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만찬장 문이 열렸어요. 윤정이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온 윤정의 모습에 놀라 순간적으로 윤정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족의 수행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정의 한 걸음 앞에 서서 길을 열었어요. 왕족이 직접 부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만찬장에는 없었습니다. 놀란 시어머니의 발이 1초 만에 다시 커튼 뒤로 물러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며느리도 흠칫 놀라서 함께 뒤로 물러났습니다. 28개의 눈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쏠렸어요. 왕족 본인이 윤정을 바라봤어요. 이 밥상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눈으로 읽으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윤정이 테이블 끝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왕족이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한국 쪽을 위해 옮겼어요. 하지만 윤정은 통역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궁중 요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밥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언젠가 직접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드라마에서조차 흉내내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요리를 제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왕족이 아버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께서 식사 중에 눈을 감으신 적이 제 평생의 기억에도 3번 정도 밖에 없습니다. 만찬장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왕족이 윤정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기도 같은 느낌입니다. 만찬장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통역보다 먼저 들었어요. 아랍어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치마 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통역의 목소리가 그 뒤를 따라 만찬장에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선의 시선이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구두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울뿐인 영국 왕실 유리 인증이 아니라 왕족에게 실제 극찬을 받는 모습에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님이 천천히 입을 열어 아랍어로 윤정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던 아버님의 입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입에 쏠렸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내려놓았어요. 이 밥상에는 알라에 대한 존중이 있다. 왕족의 아버지가 직접 내뱉은 한마디로 만찬장의 모든 사람이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토록 깊은 맛을 만들어내고 제약을 장벽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해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윤정이 통역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통역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알아들은 거였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 여자가 아랍어를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였습니다. 왕족이 윤정에게 아랍어로 직접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 놀라운 요리를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윤정이 잠시 그 질문에 멈칫하였습니다. 이 집안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들이어서 잠시 고민하다가 윤정이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커튼 뒤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또다시 멈추었습니다. 10조짜리 계약의 눈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왕족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랍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8년간 가정부처럼 빨래와 청소만 하던 그 둘째 며느리가 지금 왕족에게 직접 치아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수건이 주먹 안에서 뭉개고 있었어요. 윤정이 아랍어로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궁중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관계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왕가 전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여자가 방금 유창하게 아랍어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왕가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밥상을 차린 사람이 단지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랍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의 모든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격식 있는 아랍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디르가 왕족에게 다가갔어요. 귓가에 대고 귓속말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아랍어와 궁중 요리를 한 어머니, 그리고 왕궁의 격식 있는 표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왕실이 3년간 찾아 헤맨 그 전설의 이름인 순덕의 딸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같다는 보고였어요. 그 말에 왕족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왕족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이 만찬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사람에게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왕족이 윤정의 두 손을 감싸 잡았습니다. 윤정의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왕족의 체온이 스며들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는 동안 만찬장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10조짜리 두바이 스마트시티 계약의 파트너를 당신이 함께하는 회사로 결정하겠습니다. 왕족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문화행사에 총괄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0조짜리 프로젝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열쇠는 영국 왕실 요리 인증도 서울대 경영학과도 재계의 인맥도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의 8년의 시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온 어머니의 밥상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진석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을 CCTV 카메라로 지켜보던 모든 임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회사 임직원 8,000명의 생계가 오늘 윤정이 만든 테이블 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찬장 주방에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왕족이 윤정의 요리에 극찬을 하고 이 밥상 안에 알라가 계시다 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지자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커튼 뒤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오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수건이 주먹 안에서 뭉개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부도에서 살려낸 사람이 자신이 매일 주방 보조 따위라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떠올라서 더 부끄러운 마음에 커튼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시어머니 옆에 서서 썩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고서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사가 부도에서 살아난 기쁨보다도 자신이 고졸 따위에게 눌렸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고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싶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윤정이 만찬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박수가 울리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밥상 한 끼에서 시작되었어요. 세제에 갈라진 손으로 잡은 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내일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한 끼로 부도 직전의 10조짜리 프로젝트를 살려냈어요. 지난 8년간 KJS 그룹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사람이 오늘 이 그룹에서 가장 큰 것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오늘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두바이 왕실과 KJS 그룹과의 프로젝트 계약식이 성대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인을 마친 후 두바이 왕실이 윤정의 가족을 자신의 호텔 만찬장으로 초대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 최상층 프레지덴셜 다이닝룸이었어요. 왕족과 아내가 참석했고 KJS에서는 회장님 부부, 두 아들 부부가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왕족이 윤정을 자기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아랍 문화에서 가장 귀한 손님의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 배치를 받습니다. 8년간 이 집안의 식탁에서 가장 먼 의자에 앉던 사람이 왕족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왕족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왕족의 통역관이 한국어로 바로 통역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여전히 그 밥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수준의 밥상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져서 제가 조사를 해보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통역의 말을 듣고 가족들 모두가 어떤 놀라운 사실인지 궁금해하며 왕족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서윤정 씨의 어머니 정순덕 씨는 대한민국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 최종래 선생의 마지막 제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찻잔이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던 도중에 팔이 움직임을 멈춘 거였어요.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요리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8년간 식당 보조 출신이라고 불러온 사람의 어머니가 그 계보의 마지막 제자였다는 거였습니다. 식당 보조가 아니라 궁중음식 계보라는 것이 놀랍지만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왕족이 나지막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정순덕 씨가 사우디 왕실의 초청으로 리야드 왕궁에서 10년간 수석 요리사로 근무하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지선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보조가 지선이 8년간 윤정에게 붙여온 딱지였어요. 그 딱지의 실체가 알고 보니 사우디 왕궁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영국 왕실 요리 자격증이라는 허울뿐인 타이틀이 사우디 왕궁 수석 요리사의 딸이라는 한 줄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지선의 손이 포크를 다시 짚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뒤로 왕족이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왕실 사이에서 코리안 셰프 순덕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중동 왕실의 전설적인 셰프의 딸이라는 단어가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8년간의 기억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기생충 같은 집안에 식당 보조 출신이 뭘 알아? 그 말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기생충이 중동 왕실의 전설이었습니다. 식당 보조 출신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 아랍의 왕실들이 앞다퉈 찾아 헤매던 세계 최고의 요리사 집안이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카디르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첫 회의에서 설마라고 생각하다가 주방에서 칼을 잡으시는 모습을 보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사실 두바이 왕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코리안 셰프 순덕을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중동 전역의 왕실 네트워크를 통해 3년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카디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전설의 요리사의 딸이 바로 이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져서 윤정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어요. 왕실이 3년간 찾아 헤맨 사람의 딸에게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들이 빨래와 청소와 식사까지 모두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순간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왕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순덕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했던 이유도 알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한국에서의 치료가 필요했어요. 왕실은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윤정의 고개가 숙여졌어요. 무릎 위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어머니의 치료비와 어린 동생의 양육을 위해 자기 이름을 접고 이 가족 안에서 8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머니와 동생 병원비는 누가 될 거야? 그 눈빛으로 협박을 하며 8년간 며느리를 가둬놓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야가 다시 한번 흐려졌습니다. 왕족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어요. 그래서 두바이 왕실이 회의를 거쳐 어머니 순덕 셰프와 동생 현수 씨에 대한 모든 의료비와 양육비를 왕실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중동 왕실이 사랑한 요리사의 가족에 대한 예우입니다. 윤정이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어깨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간 이 집안을 버틴 이유였던 동생의 짐이 이 자리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으로 묶여있던 사슬이 왕족의 한마디로 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윤정 씨를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자 두바이 왕궁의 공식 한식 자문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왕족이 잔을 들었어요. 서윤정 씨의 가족의 건강과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함께 건배하겠습니다. 왕족이 잔을 높이 들고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만이 잔을 높이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에 차마 손이 올라가지 못한 거였어요. 그 이후로 식사와 함께 만찬이 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바이 왕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작과 연결이 바로 윤정에게서 오늘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찬이 끝이 나고 왕족이 먼저 자리를 일었어요. 그리고 한국 쪽 손님들도 하나 둘씩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정숙이 갑자기 윤정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조심스레 앉더니 둘째 며느리의 손을 포개어 잡았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뒤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은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주름이 깊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손도 세제에 갈라지고 많이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입을 열려다 한 번 다물었습니다. 다시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8년 동안 너를 고졸의 식당 보조라고 말하고 심지어 기생충이라고 내가 말했었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어서 미안했었다. 시어머니가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을 모두 되담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살아가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목소리가 갈라져 끝까지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지난 시간의 용서를 비는 진심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돌아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는 장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 얼굴에 끝까지 축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윤정이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어요. 병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숨이 아직 여기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았어요. 평생 왕궁의 주방을 위해 칼을 잡은 손이었습니다. 딸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닮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이 딸에게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손끝에서 희미한 향이 났어요. 수십 년간 아랍 커피를 내리던 손에 배어든 향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엄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의 그 밥상으로 내가 두바이 왕족에게 식사를 대접했어. 그리고 그 식사 덕분에 8,000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지킬 수 있었고 10조짜리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 모두 다 엄마가 평생을 노력한 덕분이야. 고마워, 엄마. 어머니의 감긴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줄이 흘러내렸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딸의 손을 쥐려고 노력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8년간 그 집안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엄마 앞에서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의 손을 딸이 꼭 쥐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궁중 레시피가 적혀 있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왕궁의 주방과 순덕이네 한정식에서 어머니가 평생 기록해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관계를 만든다. 이 문장을 쓸 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윤정은 오늘에야 전부 알 것 같았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에 동그란 얼룩이 번졌어요. 어머니의 간장 얼룩 옆에 딸의 눈물 얼룩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표지가 윤정의 가슴 위에서 따뜻했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도 밥상 한 끼가 세상의 많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빌었어요. 병실창으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 8년간 입을 다물고 버텨온 이유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밥상, 동생의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것을 지켜낸 윤정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와우 사연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